네, 반갑습니다. 리아 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레미제라블, 네, 2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레미제라블 2권은요, 네, 2부로 지금 소개되는데요. 1부에서 저희가, 팡틴으로 저희가 1부에서 1권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2부에서 코제트, 네, 2부 전체 제목은 코제트라 되어 있고요. 2부에 들어가게 되면 총 소제목이 8개 나옵니다. 1장 워털루, 2장 고남 오리용, 3장 고인과한 약속의 이행. 네, 이렇게 저희가 1, 2, 3장을 가지고 1차시 한번 네, 독토를 나누었고요. 화요일날 아침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네, 나눴습니다. 리아 북클럽 리아 독터에서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4장, 5장, 6장으로 나눴는데 4장은요. 고르부의 누옥, 5장은 어둠 속 사냥의 소리 없는 사냥개 때. 자, 6장은 푸띠 픽피스. 네. 그다음에 7장은 여담. 그다음에 8장은 묘지는 주는 것을 취한다. 네. 오늘 일요일 지나고 나면요. 이번 주 다가오는 화요일에 이제 7장, 9장으로 2부 레미제라블의 2부요. 네. 우리의 코제트 2부를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차시가 이제 3차시로서 이제 2부를 3번 정도 나눠서 지금 독서 모임을 나누고 있는데 2부의 1장 보면 워털루가 나와요. 워털루. 네. 워털루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워털루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이 페이지가 자, 자그마치 2부의 초반부에 거의 100페이지, 예, 딱 100페이지네요. 미누무사 페이지로 101페이지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떤 뭐, 이렇게 레미제라블을 설명해 주시는 다른 어떤 유튜브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레미제라블에서 이제 이 워틀루 부분이 또 한번, 네, 산을 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파트다. 그만큼 뭐,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네. 그 다음을 넘어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려운 고비라고 느껴지는 파트일수록 그 힘듦은 있어요. 물론 그 읽어내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막상 이거를 왜 우리가 정상에 오르고 나는 그 기쁨 같은 것처럼 이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쓸 때 이 워툴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 정말 예,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스스로 약간 요 파트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에 넘었다는 이 고지를 넘었다는 어떤 뿌듯함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2차 시를 했던 게 2주 정도가 지났지만 예, 더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고 한번 영상으로 또 남기기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켰고요. 워털루는 그 우리의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하는 전투죠. 네, 뭐 역사적으로 프랑스 역사를 조금 뭐 유럽의 역사든 뭐 프랑스 역사를 조금 아신다면 이 워털루 전쟁이 어떤 전투일까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오히려 프랑스 역사나 어떤 서양 역사를 다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네, 과정에 있죠.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알았을 때 이 소설을 읽는 어떤 그 재미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에서는요, 이 2부의 그, 네, 워털루, 1장, 워털루 부분에서만 하나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흐름에서 나폴레옹의 어떤 재기, 그리고 나폴레옹의 백일천하, 그 마지막 전투가 됐던 워털루 전투. 그럼 이 전투의 어떤 뭐 승패, 그 다음에 또 이 전투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세세한 있잖아요. 약간 이제 소설적인 요소로 세세한 것들을 기록한 걸 보면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의 전쟁 장면이긴 하지만 그게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파트만 네,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워털로 전투의 소제목부터 들어가면서 또 보겠습니다. 소제목에서는요, 리베렛에 오는 길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계속 있잖아요. 저자 얘기가 나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화자는 이제 우리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네 이거를 썼던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우고몽 네 워틀러 싸움에 있었던 그 위치고요. 그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영국군과 프랑스군 네로 대치되는 1815년 네 그리고 1816년 이 시기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3번. 자, 1장 워틀루의 3번입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15년 6월 18일이라고 되어 있죠. 1815년 6월 18일. 이 하루에, 단 하루에 이제 전쟁이 워틀루 전투인데, 어마무시한 사상자가 나고, 우리 나폴레옹을 정말 이제 몰락의 길로, 마지막 이제, 백일천하도 마무리되는 그 전쟁이 되는 거죠. 네, 재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815년에 6월 17일 날과 18일 사이에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으리라. 몇 방울의 물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좌우했다. 자, 워틀루를 아우스트리츠 승전의 종말이 되게 하기 위해 천심은 네 하늘의 마음인가 봐요. 조금의 비밖에 필요하지 않았고 하늘을 건너가는 때 아닌 한 조각 구름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네 날씨에 대한 얘기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전쟁 장면이나 전투씬 같은 데 장면을 보면 이 날씨가 좌우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가룰 때 이 날씨가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오틀로 전투는 11시 30분에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오전에 아침에 새벽에 6시 7시에 시작될 수 있었는데 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점심때가 다 돼서 11시 30분에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블러휘 분리허 네 분리허네요. 분리허 네 프로이센의 장군으로 나오고요. 웰링턴은 영국군 지휘관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랑스군에서는 나폴레옹이 이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전쟁 장면이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올 건데 한번 조금씩 볼까요? 네. 나로서는 역사가들의 논쟁에 맡겨두기로 한다. 자, 나는 다만 먼 데서 보는 목격자, 이 벌판의 통행자, 사람의 살로 반죽된 이 땅 위에 몸을 구부리는 탐구자일 뿐이다. 나는 아마 피상을 사실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환영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전체 사실의 학문의 이름으로 반대할 권리가 없다. 나는 하나의 통일적 이론을 내세울 만한 실전 경험도 전술도 능력도 없다. 다만 내가 보는 바로는 우연들의 연결이 워털루에서 두 장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 자, 이 전쟁의 승패가 정말 우연적인 어떤 연결들로 인해서 그 승패를 좌우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읽은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톨스토이의 전쟁에 대한 거 있잖아요. 톨스토이 전쟁도 그 나폴레옹의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네. 그 모스크바를 그 텅 비어 있는 모스크바를 함락했던 나폴레옹이 쓸쓸하게 뭐 이렇게 그 한겨울에 그만게 막 군인들이 동상에 걸려가면서 결국은 그 추위를 못 이기고 막 이렇게 얼어 죽고 막 그랬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나폴레옹의 어떤 정기로 봤을 때는 그 러시아 전쟁의 그 패배가 나폴레옹의 어떤 하락길의 출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워틀러 전투는 나폴레옹이 다시 재기를 하고 나서 백일천하를 이루는 마지막 전투. 예. 결국 이 전투는 우리 나폴레옹의 편을 들지 않겠죠. 이 우연에 연결된 것들은요. 네. 그러면서 이 4번 소제목 보세요. 자, 우리 빅토르 위고가 소제목도 참 잘 짓는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이 A죠, A.
예, 대문자 A입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가 뭘 뜻하냐면 이 요쪽에 워틀러 지방에 전쟁이 있었던 몽상쟁이 있었고 몽성장 고원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우고몽과 막 이렇게 이 위치를 이제 보여주는 뭐지? 지형이죠. 지형. 네, 지형이죠. 자, 지형에 대해서 볼게요. 두 장군은 오늘날 워트루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몽생장의 벌판을 세심히 연구했다. 벌써 그 전에부터 월링턴은 성견 지명을 가지고 대전에 대한 비상대책으로서 거기를 조사했다. 자, 6월 18일 이 장소에서 그 결전을 위해 월링턴은 좋은 쪽을 차지했고 나폴레옹은 나쁜 쪽에 위치했다. 영국군은 위에 있었고 프랑스군은 아래에서 있었던 것이다. 네, 지형으로 보면 이제 그 영국군이 위에 있고 프랑스군이 이제 밑에서 이제 전쟁이 맞부딪혔다라는 얘기죠. 요 지형을 봤을 때 A 지형 요쯤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지금 그렇게 계속 설명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5번. 암담한 정국. 자, 이 전투 장면이 디테일하게 보여지면서 그 얼마나 이 사활을 건 전투였는지, 물러섬이 둘 다 어느 팀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전투였는지 디테일하게 조금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보면요. 소제목이 오후 4시입니다. 자, 오후 4시에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프랑스군이 영국군의 픽턴 장군의 한 발의 총알로 머리에 간통상을 입혀 죽인 것이다. 자, 프랑스군이 그 상대방의 장군의 이제 총알로 머리를 쐈기 때문에 그 이제 장군이 죽으면서 프랑스군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뭔가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죠. 네. 나폴레옹의 승리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시간이 오후 4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은 정점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이 오후 4시가 이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실제로 역사에서 이 오후 4시는 어떤 시간이 되냐면 아직 이 전쟁의 중간도 오지 않은 상태.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00명의 군사가 그 농가에서 살육당했다. 그 농가 좁은 공간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고몽은 위험했고 라에생트는 점령당했고 이제 남은 것은 중앙 한마디 뿐이었다. 자, 아까 중앙 A라는 그 지형을 그렸을 때 중앙 한마디라는 거는요. 여기 이제 요 가운데를 두고 요쯤 있잖아요. 요 A에서 가로선 있죠. 여기서 지금 전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예. 자, 그 영국군의 지휘관이었던 워링턴은 거기에서 침착하고 용맹했다. 포탄이 비오듯 떨어졌다. 부강 고든이 그 옆에서 조금 전 쓰러졌다. 힐경이 폭발하는 유탄을 가리키며 말했다. 카카, 만약 카카가 전사하신다면 무슨 교시를 내리겠습니까? 어떤 명령을 남기겠습니까? 나처럼 하라. 워링턴은 대답했다. 예, 끝까지 네 물러서지 말고 싸우자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버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군들 태각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옛 영국을 생각하라.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자, 태각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외쳤다. 네, 기분 좋은 나폴레옹. 7장의 기분 좋은 나폴레옹은 섣부른 팡파레를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명이 예정된 위인들은 그러한 모순을 갖는다. 우리의 기쁨은 그림자다. 최후의 미소는 하느님의 것이다. 자, 카이사르는 웃고 폼페이우스는 운다고 폴리나파 군단의 병사들은 말했는데 폼페이우스는 이번에는 울지 않아도 되었지만 자, 카이사르가 웃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네, 자, 여기서 카이사르를 우리의 나폴레옹을 비유한 장면이죠. 자, 재밌어요. 자, 병사들은 잠도 못 자고 비에 젖은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즐거운 양 내에게 외쳤다. 10중 8구 우리의 승리다. 자, 나폴레옹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이거는 어떤 오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섣부른 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의 승리를 눈앞에 본 거죠. 봤습니다. 예, 네. 전쟁의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몽생장을 취하면 즉시 그 마을에 바리게이트를 치도록 그의 명을 받은 1군단의 공병 중대가 앞을 지나가자 미소를 지어 그들을 격려했다. 그의 그러한 밝은 얼굴빛은 딱 한 번에 거만한 연민의
말 한마디로 흐려졌을 뿐이었다. 네, 거만한 연민. 자, 이제 또 몇 시가 나오냐면요. 저녁 7시가 나옵니다. 저녁 7시에 간전소는, 라베알리앙스와 라 에생트의 중간 지점인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자, 이 장소가 나오는데요. 어떤 장소냐면요. 보세요. 움푹 패여 있는 구덩이 같은 게 하나 나오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영국교의 묘지로 왼편에 있고 또 하나는 독일교의 묘지로서 오른편에 있다. 프랑스군의 무덤은 전혀 없다. 프랑스군에게는 그 벌판 전체가 묘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구렁은 무엇이었던가 보이죠? 이 구렁은 전투가 벌어진 어느 날 몽생장 봉우리를 빙 두르고 있는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는 이 움푹 패인 길은 땅속에서 감추어진 수레바퀴 자국 같은 절벽 꼭대기의 구렁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곳이었다. 네, 이 구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지형의 위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황제가 안내자 라코스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자, 이게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안내했던 사람이 자기는 그 상황 그쪽이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나폴레옹은 느닷없이 획 돌아서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령 하나를 전속력으로 파리에 파견했다. 나폴레옹을 천둥을 치는 그런 천재 중 하나였다. 자, 그는 방금 그의 낙뢰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몽생장 고원을 점령하라고 밀로 흉각 기병들에게 병령을 내렸다. 자, 뜻밖의 일이 터집니다. 자, 이 뜻밖의 일이 아까 전에 그 이제 구덩이에 대한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협곡. 그 무자비한 영국군을 분쇄하기 위해 끌어낸 힘은 도리어 프랑스군을 분쇄했다. 무자비한 협곡을 가득 채우기 전에는 지칠 줄 몰랐다. 말과 사람은 그 구덩이 속으로 엎치락뒤치락 뒤범벅이 되어 서로 지디기지며 하나의 살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 구덩이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갔고 다른 것들도 지나갔다. 디부와 여단의 3분의 1이 그 심연 속으로 무너졌다. 이것이 패전의 시작이었다. 네,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패전의 이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요, 좀 가장됐을 수도 있지만 2,000필의 군마와 1,500명의 군사가 오행의 이 움푹 패인 길에 파묻혔다고 한다. 네, 정말 잔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메어질 때까지 이제 채웠겠죠. 그리고 그 위를 또 지나갑니다. 네. 자, 나폴레옹은 밀로의 흉각 기병대의 돌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지형을 세밀히 조사했으나 고온 표면에 한 줄기의 주름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이 움푹한 길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리벨로로 가는 도로와의 림목을 표시하는 하얀 작은 예배당을 보고 그는 경계심을 일으켜 장애물이 있는지 안내자한테 라코스트에게 질문을 했죠. 자, 이 라코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개 농부의 그 고갯짓 하나, 괜찮다. 사소한 하나의 사건이죠. 나폴레옹의 파멸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다른 숙명적인 일들 또한 생겨났다. 자, 어떤 것이 또 일어났는지 볼까요? 천운이래요. 천운. 뭐 신의 뜻. 보나파르트가 워틀로가의 성리자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19세기의 법칙에는 없었다. 자, 정말 이렇게 글을 잘 씁니다. 다른 일례의 사실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폴레옹의 자리가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오래전부터 그에게 악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거대한 인간도 실각할 때가 온 것이다. 네, 19세기에는 더 이상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역할은 이미 지나가고 있죠. 그의 역할은 이미 끝나고 있죠. 나폴레옹은 무한 속에서 고발되어 있었고 그의 추락은 결정되어 있었다. 대단해요. 역사가 이미 그의 추락을 결정했대요. 네, 그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 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나폴레옹은 결국은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황제가 됐었죠. 네. 워털로는 결코 하나의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었다. 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고, 자, 19세기에서 20세기를 맞이하는, 네.
그 시대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지금 워틀루 장면을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자, 요 정도 이제 이야기를 풀고요. 예, 볼게요. 네. 또 마지막 보고 싶은 거는 있는데요. 나폴레옹에게는 나쁜 안내자, 빌로에게는 좋은 안내자. 자,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비통한 오산을 알고 있다. 자, 그루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뜻밖해. 블리허가 온다. 자, 내 삶 대신 죽음이 온 것이다. 나폴레옹의 그 지금 원조가 오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게 블러이죠. 그런데 뭐다? 그루시였죠. 그루시. 그런데 영국편 쪽에서 블러가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지원을 오게 되죠. 운명에는 그러한 전환점들이 있다. 세계의 왕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운명에는 그러한 전환점들이 있다. 세계의 왕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세인트 헬레나가 보인다. 네, 세인트 헬레나, 우리의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배지죠. 자, 소제목 마지막 볼게요. 근위병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국이죠. 네. 폐주. 네, 폐주. 네, 도망가는 어떤 비참함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승리는 패자들의 살육으로 완성된다. 벌하자. 우리는 역사이니까. 늙은 블러이는 제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그 잔인함은 극도의 참상을 빚어냈다. 자, 포로 잡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이라고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것은 운명의 소치였다. 그날 인류의 미래는 바뀌었다. 워툴러는 19세기의 돌적이다. 네, 19세기의 그 세상을 여는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네. 자, 마지막 방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워틀루에서 제가 꼭 보고 가고 싶은 거는 캉부론이라는 이야기예요. 빅토르 2구는 이 워틀루를 쓰면서 이 워틀루의 전쟁의 승리에 어떤 그 업적을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될 것이한 테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빅토르 2구만의 해석이겠죠. 근데 여기 이 캉부론이라는 이제 한 명의 군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냐면요. 그 프랑스 나폴레옹 쪽에 이제 병사입니다. 그 영국군이 막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국군 애들이 이렇게 해요를 해요. 용감한 프랑스 병사들이여 항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캉부론은 대답했다. 아나 똥이나 먹어라. 자, 이 말을 가지고 한참 쓰거든요. 15번에 보면 캉부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거인들 중에서 캉부론이라는 거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워틀러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쾌주한 나폴레옹도 아니고요. 4시에 후퇴하고 5시에 절망한 월링턴도 아니고 조금 더 싸우지 않은 블러이도 아니다. 자, 워틀러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캉부론이다. 자, 자기를 죽이는 천둥이 그 말로써 벼락을 치는 것, 그것은 곧 이기는 것이다. 진짜 승리자는 이 캉부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승리자가 캉부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떤 이름 없는 병사 하나하나 사람, 이 전투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어떤 바치려고 하는 이 정신, 이 마음, 이 태도, 이것이 이 전투에 있었던 그 진짜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저도 좀 좋게 봤습니다. 네. 여기 부분 지금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워틀루의 캉부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 캉부론은 이 마지막 시간은 지나가는 사나이는 이 무명의 전사는 이 전쟁의 극히 미미한 존재는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파국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더욱 비통하게 느낀다. 그러면서 그가 겪은 할 적에 적은 그에게 그 조롱을 생명을 준다. 어찌 펄쩍 뛰어오르지 않겠는가. 네. 예, 좋습니다. 자, 캉부론은 워틀루의 말을 발견한다. 네. 그는 그것을 혁명의 이름으로 과거에 던진다. 대단합니다. 네. 빅토르 위구의 이런 어떤 해석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주 일개 그냥 평범한 병사, 군인 한 명 한 명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마무리 가볼게요. 워털루는 인류의 장수에게 승리가 돌아간 인류의 전쟁이다. 워털루 전투에서 찬양해야 할 것은 영국이요. 영국의 강인성이요. 영국의 결단성이요. 영국의 피다. 영국이 거기서 가졌던 훌륭한 것은 미안하지만 영국 자체다. 그 장수가 아니라 그 군대다. 네, 개인, 하나하나의 어떤 뭔가 리더, 개인이 아니라 그 전체, 그 대상 전체를 얘기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워털루 전투 같은 종류의 해전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경탄하는 것은 우연의 교묘함이다. 밤중의 비, 우고몽의 성벽, 오행의 움푹 핀 길, 대포 소리를 못 들은 그루시, 나폴레옹을 속인 아내자, 빌로를 올바르게 인도한 아내자, 이 모든 대이변은 실로 희한하게 이루어졌다. 네, 연결 우연의 연속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 결과 결국은 워털루의 승리는 네, 영국군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워털루를 좋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워털루는 검에 의한 유럽 왕권들이 붕괴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혁명의 작업을 계속시키는 그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었다. 네, 이 또한 가정에 있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신수권에 다시 위세를 떨친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워털루에서 전장의 밤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자, 전장의 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승리 후에 전사자들이 재빨리 당하는 약탈이다. 자, 전투 다음날 새벽에는 언제나 벌거벗은 시체들을 위해서 밝아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또 빅토르 유고가 하나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뭐 이것이 뭐 정당한 일일 수는 있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계수 가지를 꺾는 것과 죽은 사람의 신발을 훔치는 것, 그것은 내가 보기에 같은 사람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 월계수까지를 꺾는 건 명예를 위해서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뭐다 약탈, 네, 도둑질 이런 거는 날치기가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손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역시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보면요, 군인이 물건을 훔치는 약탈자 도둑이 되었을 때는 그 군대 사기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건을 훔치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군대는 그 군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 소설로 이 워털루 전쟁에 자연스럽게 소설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워털루 전쟁의 밤에 그 시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한 장교를 테나르티에라는 그 정말 이 날치기 그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그 물건을 훔치던 이 테나르티에가 네, 한 사람의 생명을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살리게 돼요. 예, 그 물건을 훔치다가 살리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목숨을 구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죠. 자기 이름은 퐁메르시오. 퐁메르시오. 네. 자, 이 퐁메르시오 나중에 예,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테나르디에는 누구였던지 기억이 나나요? 예. 우리의 코제트를 예, 그 여관에서 네, 여관에서 구박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그 부부 있죠. 테나르디에 부부 있죠. 그 테나르디에입니다. 이게 테나르디에가. 네. 이 전쟁터에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면서 그 돈으로 네, 여관을 차렸나 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워털루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레미제라블을 읽으실 때 2부를 들어갔을 때 2부 1권에서 만나게 되는 이 워털루 전쟁. 자, 한번 레미제라블이 시작하셨다면 네, 이 고비도 다들 넘기시고 그 다음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에는 구남 오리옹이 나오죠. 네, 구남 오리옹에서는요.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이거는 레미제라블을 읽기 시작하시던 누구나 하면 정말 이게 술술술 읽히시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그 장발장이 다시 그 형무소에 갇히게 되다가 바다에서 배에서 네, 바다에 빠지죠. 네, 그러면서 탈출하는 장면이 군함오리행에서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탈출한 우리의 그 장발장이 고인과 한 약속에 의해는 이 고인은 누구겠습니까? 죽은 사람? 팡틴주, 팡틴. 팡틴하고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코제트를 데려와야 되겠죠. 예. 코제트를 데려오는 장면 3장에 나오거든요. 아, 정말 이 부분도 너무나 재밌게 잘 읽힙니다. 그냥 이거는 술술술 읽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테나르디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이 부부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자, 볼게요. 140페이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내와 계집은 교활함과 억척스러움이 결혼한 참으로 끔찍스럽고 무서운 한 쌍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코제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밤늦은 밤에 그 우물로 물을 떨어가는 우리의 코제트가 오 하느님 하느님 하고 부르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직감이 있다.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우리의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 물동이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네, 몇 마디 말을 오고 가고요. 자, 그리고 여관으로 같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관에서 우리 코제트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장발장은 보게 되죠. 그리고 장발장은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나올까 네, 고민하는 장면.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예, 서두르지 않고 그날 밤 하룻밤을 그냥 자거든요.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보제트를 이제 자연스럽게 뭐 데려가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자,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인형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인형 부분이 참 좀 재밌었거든요. 그 진열장에 그 크리스마스 날 보면 이 동네에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 있잖아요. 그 진열장에 어떤 상가에 정말 고급스러운 인형이 하나 진열되어 있어요. 이 동네 아이들도 이제 그 정도의 인형은 그런 고급스러운 인형은 다들 사기가 네, 다들 쉽지 않은 그런 인형이죠. 자, 장발장이 그 인형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코제트한테 딱 주면서 얘다 이건 네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코제트는 눈을 들고 사나이가 그 인형을 들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태양이 오는 것으로 보듯이 보았대요. 아, 자, 이 인형을 코제트에게 주었을 때요. 우리의 테나르디의 부인이 엄청 그 증오심을 느끼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살짝 어느 정도의 복수라고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 이 집에서 예, 나오게 되고요. 소제목 10번. 최선을 구하는 자는 최악을 당할 수 있다. 네, 이 최선을 다하는 자는 최악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테나르디에입니다. 네. 코제트를 데리고 가면서 지불했던 돈 뭐 1,500프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예, 그것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자, 그렇게 예, 밤중에 이들은 네, 나오고요. 자, 파리로 가게 되죠. 예. 독자는 방금 그가 몽페르메유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자, 우리의 이제 장발장과 코제트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녀를 업었다. 코제트는 인형 카트린을 손에 든 채 머리를 장발장의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들었다. 네, 자연스럽게요. 제가 1장 워툴루만 하려고 하다가 2, 3장 군함 오리온과 이 고인과 약속에 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 3장은 정말 잘 읽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막 이렇게 풀어둬도 훨씬 잘 보실 거예요. 예,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르브의 누옥과 4, 5, 6장 이게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네,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정말 어마어마한 게 또 나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